굿모닝 YTN 3부 이어갑니다. 오늘도 북극발 한파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칼바람에 서울의 체감온도는 영하 15도를 밑돌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날씨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윤수빈 캐스터. 네, 서울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바깥 날씨가 무척 추워 보이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추위 대비 단단히 하고 나오셔야겠습니다. 제가 방송 준비를 위해 약 10분 정도 바깥에 서 있었는데 이렇게 중무장을 하고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칼바람을 맞기에는 역부족인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12.2도까지 떨어져 있고요.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면서 더 춥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매서운 한파에 건강 잃지 않도록 보온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경기와 강원 그리고 충북 북부와 경북 북부에는 한파 경보가, 그 밖에 곳곳으로는 한파주의보가 발령 중인 가운데 현재 비공식 기록으로는 강원도 홍천 내면의 기온이 영하 20.1도까지 떨어져 있고요. 공식 기록으로는 대관령 영하 16.4도, 서울 영하 12.2도, 창원은 영하 6.7도로 무척 춥습니다. 낮 동안에도 영하권 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영하 2도, 청주 영하 1도, 광주는 2도가 예상됩니다. 이번 한파의 기세는 쉽게 누그러지지 않겠습니다. 한 주 내내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겠고요. 서쪽 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눈 소식이 잦을 전망입니다. 최근 내린 눈이 얼어붙어 곳곳에서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겠습니다. 출근길 차간 거리를 넉넉히 두시고 또 속도를 줄이는 등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장에서 YTN 윤수빈입니다. 어젯밤 인천 도심의 한 18층짜리 호텔에 붙어있는 주차타워에서 큰 불이 났다가 1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호텔로 옮겨붙지는 않아서 대형 참사는 피했지만 50여 명의 중경상자가 발생했고 수십 명이 옷까지도 제대로 갖춰 입지 못한 채 대피해야 했습니다. 먼저 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심 한복판에서 시뻘건 불이 치솟아 오릅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길 사이로 앙상한 건물 뼈대가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지하 3층, 지상 18층 호텔에서 불이 난 건 어젯밤 9시쯤. 불꽃은 호텔 옆 기계식 주차장과 연결된 통로 천장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화재가 난 현장입니다. 불길은 순식간에 치솟아 18층 높이의 이 주차 타워를 모두 태웠습니다. When we opened the door, then the window was busting, like it was exploding, and we saw the fire coming through the window. 인명피해를 우려한 소방은 화재 발생 17분 뒤 대응 2단계를 발령했고 1시간 반 만에 불을 껐습니다. 투숙객이 있는 호텔 본관이나 인근 건물로 불이 옮겨붙진 않았지만 30대 여성이 전신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또 20대 남성 한 명은 불길을 피하려다가 추락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계식 주차장은 기자분 아시다시피 1층서부터 10층까지 쭉 한 통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이 연소하면서 상승기를 타고 신속히 확대된 걸로 보여집니다. 이 밖에 새벽 1시 기준 50여 명의 경상자가 발생했는데 황급히 대피한 투숙객 일부도 연기 흡입 등 증상을 호소하고 있어 부상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이 짧은 시간에 호텔 상층부까지 불길이 번지면서 투숙객들은 급하게 대피해야 했습니다. 옥상으로 대피해 옆 건물로 이동하고 창밖으로 수건을 흔들면서 간절히 구조를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최기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 떨어지는 거 봐. 호텔 기계식 주차장 고층까지 불길이 이어지고 파편이 주변으로 날아갑니다. 멀리서는 아예 건물 형태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연기가 자욱합니다. 호텔 옥상으로 피신해 다른 건물로 탈출하는 아찔한 모습도 보입니다. 떨어질 것 같아. 어떡해, 저 사람. 어머머머, 어떡해. 옆 건물로 지금 넘어왔다, 그치? 뒤에 사람 또 있지? 창밖으로 수건을 흔들며 구조를 기다리는 투숙객 모습도 눈에 띕니다. 사다리 차에서 위에서 올라가고 있는데 거기를 봤더니 어떤 분이 흰 손으로 막 이렇게 흔들고 계셨어요.
한 투숙객은 대피 방송을 듣고 방에서 나왔을 땐 이미 복도에 연기가 꽉 차 있었다고 회상합니다. 벌써 복도에 연기가 꽉 찼더라고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 가지고 나오고 그냥 문 앞에 걸려있는 코트 하나만 입지고. 굉음이 울리면서 주변을 지나던 시민들이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리기 전부터 굉장히 팡 소리가 계속 나면서 위험한 상황이어가지고 버스도 대피를 한 상황이었고, 내리면서 보니까 이제 그게 펑펑 소리가. 화재 당시 객실 203개 가운데 투숙객이 묵고 있는 객실은 165개였습니다. 호텔 옆에는 요양원과 고시원 등이 있어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컸던 만큼 시민들은 불이 꺼질 때까지 가슴을 졸이며 현장을 지켜봤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명하는 원포인트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등판 시점이 관심인 가운데 이번 주 외교 안보 라인을 중심으로 추가 개각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요일 오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를 원포인트로 발표했습니다. 지난 네덜란드 국빈 방문을 수행했던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관측대로 낙점됐습니다.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출신 안 후보자는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국제통상 전문가로 다양한 통상 현안에서 탁월한 업무 능력을 발휘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습니다. 후보자의 검증된 업무 능력과 풍부한 국내외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수출 증진과 핵심 전략 산업 육성, 또 산업 규제 혁신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서 세계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혁신을 주도하고 역동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권에서 총선 출마 요구를 받아온 박문규 장관은 이로써 3개월 만에 후임을 맡게 됐습니다. 초단기 장관 교체에 국정 비판도 불가피한데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아픈 부분이라면서도 정치가 우리나라 두뇌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국가 전체로 봐서는 크게 데미지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개각 수요는 또 있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역할이 확정적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등판 시점이 빨라질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연말 연초 핀셋 발표로 한 장관 정치 선언의 폭발력을 극대화하려고 계획했지만 김기현 전 대표 사퇴와 비대위 전환 등 국민의힘 상황이 긴박하기 때문입니다. 한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 거론되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당의 여러 의견 수렴 과정을 살펴봐야 한다며 조기 교체에 여지를 남겼습니다. 외교안보 라인 재정비도 큰 축입니다. 총선에 나서는 외교부 박진 장관의 공백, 새 국정원장으로 유력한 조태용 안보실장의 이동과 맞물려 막바지 퍼즐 맞추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인선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그때그때 발표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앞서 지명한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는 이번 주 추가 개각이 발표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당대표 공석 사퇴를 맞은 국민의힘은 오늘 오후 국회에서 전국 당협위원장 연석회의를 열고 비상대책위원장 인선 논의를 이어갑니다. 윤재옥 당대표 권한대행 주재로 열리는 이번 회의에는 최고위원을 비롯한 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 원외 시도당 위원장과 당협위원장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그제 의원총회에서 일부 친윤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추대하자는 주장이 나온 가운데 치열한 찬반 토론이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신당 창당을 공식화한 이낙연 전 대표와 오늘 영화 시사회에서 만날 가능성이 나왔지만 만남은 불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 오후 서울의 한 영화관에서 진행되는 영화 길 위의 김대중 VIP 시사회에 참석합니다. 이낙연 전 대표도 같은 시각 시사회에 초청을 받았지만 다른 일정 때문에 저녁 시사회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져 두 사람이 만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이재명 대표와 같은 시각 시사회에 참석해 자연스레 만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8개월 동안 검찰 수사를 받아온 송영길 전 대표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송 전 대표의 신병 확보 여부는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야당 의원들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을 받는 송영길 전 대표가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심사를 받습니다. 돈봉투 의혹 수사가 본격화한 지 8개월 만으로 검찰은 의혹의 정점으로 송 전 대표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검찰 판단대로 돈봉투 살포에 관여한 혐의가 소명되는지, 증거인멸 우려는 없는지가 구속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될 전망입니다.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재한 혐의는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수수로 크게 3가지입니다. 먼저 검찰은 송 전 대표가 재작년 전당대회를 앞두고 민주당 국회의원 등에게 6,650만 원이 든 돈봉투를 살포하는 데 관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애초 검찰이 판단한 전체 규모는 9천여만 원이지만 수사로 송 전 대표 공모가 입증 가능한 금액만 우선 영장에 적시했습니다. 검찰은 또 송 전 대표의 외곽 후원 조직 후원금 가운데 7억 6,300만 원이 개인 정치자금처럼 쓰였다며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도 적용했고, 이 후원금 가운데 4천만 원은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민원 청탁과 함께 받은 돈으로 보고 뇌물수수 혐의까지 추가했습니다. 혐의 입증을 자신하는 검찰과 정치적 기획수사라며 반발하는 송 전 대표는 연일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제가 돈 4천만 원에 직무상 양심을 팔아먹고 내가 무슨 누구 어떤 기관에 제가 당대표로서 압력을 행사했습니까? 검찰이 송 전 대표의 신병 확보에 성공할 경우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야당 의원들을 추가로 소환하는 등 수사가 새로운 분기점을 맞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반면 8개월가량 이어진 수사 끝에 영장이 기각된다면 검찰로선 거센 정치적 후폭풍이 불가피합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습니다. 유 판사는 앞서 돈봉투 의혹 사건과 관련해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과 박용수 전 보좌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지만 이성만 의원 영장은 기각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북한이 약 한 달 만에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발사 징후가 임박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아닌 단거리 탄도미사일이었는데요. 북한은 발사 직후에 국방성 담화를 내고 한미 핵협의그룹 NCG 2차 회의 결과에 대해서 노골적인 핵 대결 선언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김정일 사망 12주기인 어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어젯밤 10시 38분쯤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탄도미사일은 570km를 날아간 뒤 동해상에 떨어졌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해 22일 고체 연료 기반 중거리 탄도미사일 IRBM 발사에 실패한 지 거의 한 달 만입니다. 북한은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국방성 담화를 통해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핵협의그룹 NCG 2차 회의 결과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한 해 동안 한반도 정세를 흔들어 놓던 한미가 연말을 핵전쟁 시연으로 마감 지으려 하고 있다며 노골적인 핵 대결 선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유사시 북한에 대한 핵무기 사용을 기정사실화하고 그 실행을 위한 작전 절차를 실전 분위기 속에서 검토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핵 추진 잠수함 미주리호 부산 입항을 거론하며 한반도에 핵 전략 수단을 투입하는 도발적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선제적이고 괴멸적인 대응에 직면할 거라고 위협했습니다. 우리 군 당국은 경계태세를 격상하고 미국, 일본과 북한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우리 정부는 북한이 ICBM 시험 발사를 준비하고 있는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혀 연내에 올해 5번째 ICBM 시험 발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미국은 어제 북한이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영내 안보를 불안정하게 만들었다고 규탄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면서 이번 발사는 올해 북한의 다른 탄도미사일 발사들과 같이 유엔 안보리 결의 다수를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은 이웃 국가의 위협이 되며 영내 안보를 저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미 국무부는 우리는 북한에 대한 외교적인 접근에 전념하고 있고 북한이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한국과 일본에 대한 우리의 방어 공약은 철통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자국민 3명을 오인해 사살한 이스라엘이 이번에는 성당에서 비무장한 엄마와 딸을 사살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직접 희생자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이것이 전쟁이고 테러라며 개탄했습니다. 신웅진 기자입니다. 가자 지구에서 난민 대피소로 쓰이고 있는 성가족 성당입니다. 로마 가톨릭 라틴 총대주교청은 성명을 통해 이곳에서 이스라엘 저격수가 천주교 신도인 여성 2명을 살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총대주교청은 나이다와 그의 딸 시마르가 수녀원으로 걸어가던 중 총에 맞아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모녀 외에도 성당에서 다른 사람을 보호하려다 7명이 총격을 받아 다쳤다고 전했습니다. 총대주교청은 총격 당시 사전 경고가 없었고 교전자가 없는 본당 경내에서 냉혹하게 총살됐다고 비난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바티칸에서 열린 일요 미사에서 모녀의 이름을 거론하며 애도를 표했습니다. Civili inermi sono oggetto di bombardamenti e spari e questo è avvenuto persino all'interno del complesso parrocchiale della Santa Famiglia, dove non ci sono terroristi, ma famiglie, bambini, persone malate con disabilità, suori. 교황은 이들이 그저 화장실에 가려고 했을 뿐인데 저격수의 총알에 맞아 숨졌다며 개탄했습니다. Colpito il loro generatore. Qualcuno dice è il terrorismo, è la guerra. Sì, è la guerra, è il terrorismo. Per questo la scrittura afferma che Dio fa cessare le guerre, rompe gli archi e spezza le lance. Preghiamo il Signore per la pace. 이스라엘군은 비무장 모녀가 살해됐다는 주장의 사실관계와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자국인 인질 3명을 실수로 사살해 국내 여론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이번 일까지 발생하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국제적 비판은 더욱 거세지게 됐습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이스라엘군의 인질 5인 사살을 계기로 하마스와 휴전 논의 재개에 대한 압박이 커지는 가운데 이스라엘과 하마스 양측이 휴전과 인질 석방 재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복수의 이집트 안보 소식통에 따르면 이스라엘과 하마스 양측은 모두 휴전과 인질 석방 협상 재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지만 어떻게 진행할지를 두고는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로 들어가는 국경 검문소 인근에서 길이가 4km에 달하는 대형 지하 터널을 찾아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 터널이 가자지구에 대한 지상전이 시작된 이후 발견한 것 중에 최대 규모라고 설명했습니다. 하마스의 터널이 발견된 지점은 가자지구 북부 베이트 하눈으로 터널 내부의 폭이 3m 정도로 넓어서 차량 이동이 가능하다고 군 당국은 설명했습니다. 12월 18일 월요일입니다. 굿모닝 브리핑 시작합니다. 먼저 경향신문 기사 보겠습니다. 회식 왜 안 와? 넌 회식 오지 마. 연말이 되면서 회식 자리가 늘고 관련한 직장 갑질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로 회식에 참여하도록 강제하거나 반대로 회식에서 배제하는 방식의 갑질이었는데요. 회식 강요를 제보한 직장인들은 회식 참석 여부를 업무 평가에 반영하는 분위기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음주를 강요하는 분위기나 술자리에서 성적인 농담이 오가는 것도 문제였습니다. 반면 마치 투명인간 취급을 하며 회식에서 일방적으로 배제하면서 따돌리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대놓고 회식에 나오지 말라고 말하거나 회식 일정을 공유해주지 않는 등의 방식이었습니다. 이러한 회식 강요와 배제는 모두 다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회식을 통해서만 소통과 단합이 가능하다는 관점을 바꾸고 술이 포함된 저녁 회식을 당연시하는 낡은 조직 문화를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은행에서 나온 한국경제 미래성장 전략 보고서에 대한 기사 보겠습니다. 이 보고서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 요인을 분석하면서 노동과 자본 관련 수치 등을 통해서 앞으로의 상황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보고서 속의 모든 시나리오에서 향후 한국의 성장률은 크게 낮아지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생산성이 높든 낮든 2030년대에는 경제 성장률이 0%대로 떨어질 걸로 보인다고 했고, 낮은 생산성을 가정한 시나리오에서는 2040년대 마이너스 성장이 예측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노동과 자본 투입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성을 높여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하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분석합니다. 또 디지털화나 안정적 글로벌 공급망 확보 등의 속도를 내야 하고,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서는 외국인 근로자 유치와 이민 정책 등 전방위적 대응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역시나 중요한 건 인구 감소 문제의 해결일 텐데요. 조선일보에서는 인구 통계에서 늘 비관적인 시나리오보다 더 심각한 결과들이 나왔었다면서 현재 모든 인구 지표에서 우리나라가 OECD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다음은 팝업 스토어 이야기를 다룬 서울신문 기사 보겠습니다. 요즘 일주일에서 한 달 정도 짧게만 운영하고 사라지는 팝업 스토어가 참 많이 보입니다. 인증샷을 찍으려는 MZ세대를 중심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다는데요. 하지만 팝업 스토어가 흥행할수록 주변 임대료까지 끌어올려서 젠트리피케이션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팝업 스토어의 임대차 계약은 보통 주변 일반 상가 임대료의 2~3배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팝업 스토어가 많이 들어서는 성수동의 경우 하루 대관료가 2천만 원 이상 하는 곳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팝업 스토어는 임시 매장으로 취급되는데요. 즉, 상가 임대차법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 5% 이상 임대료를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법의 상한선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팝업 스토어의 인기로 당장 상권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는 있겠지만 결국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임대료가 크게 오를 걸 우려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럴 경우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는 기존 상인들이 떠나게 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이어집니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팝업 스토어 역시도 임대료 상한선을 설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화장품 배송 경쟁을 주제로 한 경향신문 기사 보겠습니다. 보통 빠른 배송이라고 하면 신선식품에만 해당할 것 같은데 요즘에는 화장품도 빠른 배송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전국에 있는 매장에서 바로 배달업체로 물건을 전달하는 올리브영은 배달 시간을 평균 45분까지 당겼고 앞으로 도시명 물류 거점을 확대하면서 서비스를 더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반면 신선식품 빠른 배송으로 유명한 쿠팡은 백화점이나 면세점에서 구매 가능한 화장품들을 빠르게 받아볼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브랜드 라인업을 강화하고 고급 포장도 해주면서 시장에 안착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다이소는 평일 오후 2시 이전에 주문하면 다음 날 도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소업체와 협업한 가성비 제품을 앞세워서 경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업체들이 화장품 배송 경쟁에 뛰어들고 있는데요. 달라지고 있는 화장품 판매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2월 18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브리핑이었습니다. 해마다 연말이면 군 장병들을 위한 모금 활동이 공무원들을 상대로 진행됩니다. 그런데 과거와는 달리 병사들의 임금이 높아진 현실 속에 반강제적으로 모금이 이루어지는 곳들이 있어서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웅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 산하의 지구대. 최근 군장병을 위한 성금 모금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지구대 차원에서 모금액을 미리 보내놓고 팀별로 돈을 내라고 안내한 겁니다.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한 경찰관은 이런 객출이 해마다 비슷하게 강제적으로 이뤄진다고 불만을 토로합니다. 경찰청은 성금이 철저하게 자발적 모금이라고 해명하지만 경찰 전용 익명 커뮤니티에는 부서에서 반강제로 모금했다는 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불만은 경찰만이 아닙니다. 모금을 희망하지 않는 사람만 회신하라며 일정 기간 답이 없으면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해
봉급에서 공제하겠다고 안내하는 정부 부처도 있습니다. 군장병들을 위해 성금을 쓰겠다는데 선뜻 내지 않겠다고 말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공무원들은 하소연합니다. 아무래도 참여하지 않고 싶은 사람이 말을 해야 된다는 부분에서 선뜻 말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게다가 과거와 달리 병사들 월급도 많이 올랐는데 언제까지 공무원들이 성금을 내야 하느냐는 불만도 나옵니다. 이처럼 필요성에 공감하지 못하는 직원들이 늘면서 실제 모금액도 매년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낸 성금은 국가보훈부로 전달돼 필요한 군부대의 위문금 명목으로 지급됩니다. 군 장병의 사기를 올린다는 취지로 1968년부터 50년 넘게 이어져 온 군 위문성금. 하지만 일부 공무원 조직이나 부처에서 반강제적인 모금을 이어가면서 의미가 퇴색된다는 지적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YTN 윤홍성입니다. 경기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으면서 서민 주머니 사정이 빠듯해지고 있습니다. 카드값 내기도 버거워서 대금을 뒤로 미루는 리볼빙 잔액이 역대 최대로 늘었는데요. 이자율이 높은 만큼 서비스 이용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볼빙 서비스는 신용카드 대금 일부만 내고 나머지는 뒤로 미루는 결제 방식입니다. 고금리 고물가의 생활비가 빠듯해지면서 이 서비스를 찾는 서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리볼빙 잔액은 올해 10월 말 기준 7조 5천억 원에 달합니다. 재작년 6조 1천억 원에서 1조 원 넘게 급증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겁니다. 경기가 안 좋아서 어쨌든 리볼빙 서비스를 받고 있다는 자체가 그럼 대출 문턱이 많이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고금리로 인해서 좀 생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다라는 걸 이제 의미합니다. 잘 이용하면 연체를 피하고 카드 대금을 한 번에 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지만 문제는 높은 이자율입니다. 다음 달로 미뤄진 대금에는 고액의 이용 수수료가 붙는데 무려 17%에 육박합니다. 이런 구조 탓에 무턱대고 이용했다가는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소비자 경보 주의까지 발령하며 신중하게 이용할 것을 당부한 이유입니다. 리볼빙은 신용카드 필수 가입사항이 아닙니다.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 가입된 것은 아닌지 수시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리볼빙을 장기 이용할 경우에는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소비자 주의보와 함께 카드사의 리볼빙 광고 실태도 점검했습니다. 그 결과 최소 결제나 일부만 결제 등 분할 납부 서비스와 헷갈릴 수 있는 광고 사례들이 적발됐습니다. 이에 해당 문구를 고치도록 하고 앞으로 리볼빙 이자율과 위험성 고지를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유혜미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오늘 주간 경제 일정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주 눈에 띄는 일정이 일본은행의 금융정책 결정 회의인데 이 기준금리 결정이 될 것 같은데 현재 수준이 어떤 정도 수준입니까? 네, 일본은행이 이번 주에 이제 금융정책 결정 회의를 여는데요. 지금 현재 일본의 기준금리 수준은 마이너스 0.1%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이너스 금리라는 게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무엇인가 궁금하실 텐데 일본에서도 이제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의 예금의 일부를 예치를 합니다. 그럼 이 예금을 예치했을 때 이제 금리를 지불을 하게 되는데요. 중앙은행에서 원래는 이제 양의 금리 즉 뭐 0.1%라든지 이렇게 지급을 하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일본은행은 마이너스 0.1% 따라서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의 금리를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에 예치하면서 0.1%만큼 이자를 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이유는 그만큼 이제 중앙은행이 예치하는 돈에 대해서 비용이 발생하게 되면 시중은행들이 중앙은행에 예치하기보다는 이것은 이제 대출을 활용해서 시중에 이제 자금을 풀게 되는 거죠. 따라서 시중의 자금이 좀 원활하게 돌고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서 이렇게 약간 극단적인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네, 그럼 일본이 이 마이너스 금리를 좀 계속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일본 경제가 장기적으로 이제 불황이 계속되고 있는 디플레이션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서 일본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그런 이제 정책의 일환으로 마이너스 금리가 도입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2016년 1월부터 도입이 됐으니까 벌써 만 7년 정도 이제 됐죠. 그런데 이제 저금리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었지만 그동안 그래서 일본 경제가 계속해서 그러면 회복됐는지 화랑으로 접어들었는지 보면 반드시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저금리를 포기하지 못하고 자칫 다시 디플레이션 압력이 이제 커질까 봐 계속해서 이제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본은행은. 그 방금 간단하게 짚어주셨는데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은 일단 고물가 때문에 금리를 지금 높이고 있거나 동결하거나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일본의 저금리가 왜 유독 문제가 되는 걸까요? 일본이 이렇게 저금리로 계속해서 지속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좀 쌓이고 있습니다. 이제 일단 첫 번째로는 그간 세계 여러 선진국들이 금리를 높여서 인플레이션에 대응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 인플레이션이 일본을 비껴갔느냐 하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작년부터 이제 일본도 물가 압력이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태고요. 지난 이제 가장 최신 숫자인 11월의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을 보면 전년 동월 대비 3.3%인데 일본 은행도 인플레이션 목표치가 2%이니까 그거보다 한참 벗어나 있는 수치입니다. 그런데 이제 물가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물가가 이제 빠르게 잡히고 있지 않은 것이 이제 한 가지 문제고요. 그다음에 저금리를 계속해서 유지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중의 유동성이 너무 풍부해서 좀 시장에서 퇴출되어야 될 한계 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퇴출이 되지 않아서 구조 개혁이 좀 지연되는 문제점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원래 이렇게 저금리를 유지하다 보면 엔화의 가치가 좀 떨어지게 되죠. 따라서 엔화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수출 가격이 좀 낮아지면서 수출 경쟁력이 높아질 수가 있는데 그런 효과도 이제 최근에 좀 미미한 것이 이제 밝혀지고 있고요. 여기에 엔화 가치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생산 인구가 급감하는 그런 문제를 겪고 있는데 이 외국 인력을 유치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특히 고급 인력 같은 경우를 많이 유치를 해야 되는데 이 외국 인력을 유치할 때도 이 엔화의 가치가 굉장히 낮은 것이 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저금리를 계속 유지하기는 이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이제 기준금리를 일본이 이제는 올릴 거라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우에다 총리가 이제 0%, 0.1% 이런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 좀 올릴 거라는 이런 전망이 좀 나오는 배경이 있을까요? 예, 그 일본은행의 이제 우에다 총리가 지난 7일에 이 의회에서 이제 발언을 한 것이 있는데요. 이제 올해 말부터 내년까지 좀 통화 정책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이 통화 정책 기조 전환을 이제 시사한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관측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 저금리를 계속해서 유지하다 보니까 이제 엔화 가치가 떨어지고 그것 때문에 수입 물가가 올라가면서 물가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또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일본 은행도 이렇게 이제 저금리에서 좀 벗어나서 통화 정책의 기조를 전환해야 되는데 워낙에 오랫동안 저금리를 유지하다 보니까 이것을 변경을 했을 때 과연 경제에 어떤 혼란이 일어날지를 이제 가늠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이제 차근차근 지금 그 단계를 밟아 나가면서 내년에는 이제 저금리에서 벗어나서 통화정책 기조 전환이 있을 것이다라는 이제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것을 위해서 사전 밑작업으로 뭐 총리라든지 아니면 일본은행 관계자들이 이런 내년에 이제 통화정책 기조 전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시사하는 그런 발언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번 금융정책 결정회의에서 바로 금리를 올리거나 할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는 거죠? 예, 당장 이번에 이제 정책 회의에서 그런 이제 결정이 내려지기는 좀 쉽지 않아 보이고요. 아무래도 이 기준금리가 마이너스에서 이제 0%로 그냥 0으로 된다는 것도 사실은 금리가 인상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그동안 한 7년 정도 지속됐던 마이너스 금리가 해제된다는 것이 경제에 불러올 파장을 생각했을 때 이거를 이제 갑자기 서프라이즈로 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따라서 이것에 대해서 사전 밑작업도 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시사하는 발언도 하면서 경제 주체들이 좀 여기에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단계를 밟아 나갈 것이기 때문에 당장 이번에서는 아니고 대신에 이번 회의에서는 과연 내년의 통화 정책에 대해서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는 발언을 할 것인지 여기에 좀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회의에서 정책이 발표되고 조금씩 변화가 생기면 지금의 이제 최근에 그 슈퍼 엔저 현상이 좀 막을 내릴 수 있을까요?
예, 그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 최근에 거의 한 달 사이에 엔화 가치가 상당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1달러당 이제 엔화 가치를 나타내는 이제 엔달러 환율을 보면 사실은 한 달 전만 하더라도 155엔이 넘었습니다. 1달러당. 그래서 사상 최저치였거든요. 엔화의 가치가.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144엔 정도로 이제 굉장히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내려왔는데 이거는 이제 미 연준에서 이제 금리가 사실은 이제 더 이상 인상할 일은 없다. 따라서 내년에는 금리 인하를 고려하고 있다는 내용이 이제 발표가 되면서 이제 일본과 미국 간의 금리 격차가 이제 앞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엔화 가치가 오르고 이제 미 달러화의 가치가 이제 떨어진 측면이 있었는데요. 앞으로 이제 일본 은행에서 금리를 인상하는 것으로 이제 정책을 기조를 변환하면 이것 때문에 엔화 가치가 더 오르게 될 것이고요. 여기에 더 덧붙여서 엔화 가치를 올릴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가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일본 은행이 굉장히 기준금리를 낮게 오랫동안 유지하다 보니까 일본에서 돈을 빌리는 것이 굉장히 저렴한 거죠, 비용이. 그래서 투자자들이 일본에서 이제 엔화를 빌려서 낮은 금리로 엔화를 빌린 다음에 뭐 미국의 국채라든지 호주 국채라든지 이렇게 높은 금리를 지불하는 이제 투자처에다 투자를 한 거죠. 이거를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하는데요. 이제 일본에서도 기준금리가 올라가면서 시장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더 이상 이제 일본에서 빌린 돈을 계속해서 다른 데 투자하기보다는 이제 갚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갚기 위해서는 엔화에 대한 수요가 올라갈 것이고 따라서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되면서 엔화 가치가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엔화 가치는 이제 내년에는 상당 수준으로 좀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 눈에 띄는 일정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마이크론이라는 기업의 실적 발표인데 현지 시간 20일 발표 예정인데요. 이 외에 마이크론이라는 기업의 실적에 저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할까요? 예, 마이크론이라는 이제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좀 아셔야 될 텐데요. 이 마이크론이라는 기업도 반도체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를 흔히 메모리 반도체인지 비메모리 반도체로 구분을 하는데 메모리 이제 업계에서 굉장히 이제 유명한 업체고요. 세계 3위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1위와 2위 업체는 어디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입니다. 그래서 D램을 이제 굉장히 많이 이제 양산해서 판매하고 있는 이제 마이크론이라는 업체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마이크론이라는 업체가 이제 20일에 실적을 발표하게 되는데 그 실적이 향후 이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실적도 미리 볼 수 있는 선행 지표이기 때문에 마이크론의 실적에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특히 이제 마이크론은 올해 3분기 D램 매출을 보면 삼성전자가 한 38.9%, SK 하이닉스가 34% 정도 세계 시장을 이제 차지하고 있고요. 마이크론이 22%니까 좀 격차는 나긴 하지만 그래도 세계 3위 업체고요. 특히 최근에는 이 반도체, 특히 메모리 반도체에서 HBM이라고 하는 이제 고대역폭 메모리 반도체라고 하는 것이 이제 AI 같은 그런 이제 수요가 굉장히 많이 크기 때문에 이 고대역폭 메모리는 굉장히 집적화되어 있어서 정보를 많이 처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 이제 메모리 HBM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은데 여기에 있어서 지금 SK 하이닉스가 선두주자고 삼성전자도 이제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기로 하면서 이제 후발주자로 뛰어들었는데 마이크론도 이 HBM에서 좀 후발주자로서의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서 굉장히 투자를 공격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론의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향후 이제 반도체 업계에서의 판도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반도체를 중심으로 마이크론도 그렇고 우리나라 기업들도 굉장히 지금 이제 장래가 밝은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이제 경제가 회복세를 조금 더 확실하게 가져가려면 낮은 생산성을 극복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분석이 나왔거든요. 이게 정확히 어떤 내용인가요? 예, 한국은행에서 나온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예. 한국은행에서 향후 이제 한국의 경제가 과연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요. 우리가 GDP라든지 성장을 얘기할 때 그 한 경제가 생산하는 총 재화와 서비스의 양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상품과 서비스의 양을 우리가 이제 GDP라는 지표를 통해서 살펴보게 되는데 이 GDP가 앞으로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될 것인지 보면 사실 자본이 얼마만큼 투입되는지, 그 다음에 생산 가능 인구가 얼마나 투입되는지, 그 다음에 생산성이 얼마나 높은지에 따라서 이제 좌우가 되게 되는데요. 지금 생산 가능 인구가 급감하는 것은 모두가 다 주지하고 있는 사실이죠. 그래서 생산 가능 인구가 급감을 하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서 좀 메꿔지지가 않으면 결국에는 GDP 성장이 굉장히 제약된다는 의미인데요. 만약에 생산성이 충분히 성장을 하지 않으면 2040년대에 들어서면 생산 가능
인구가 급감하는 거에 효과가 이제 극대화되면서 이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할 수도 있다라는 그 경고를 날려서 굉장히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생산성이 낮은 이유, 이거는 어떤 게 있을까요, 교수님? 예, 생산성이라는 게 제가 아까 노동이나 이제 자본 투입분을 제외하고 생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라고 이제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요. 네. 그 생산성이 이제 낮은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은 이 생산성이 낮은 이유로 기술 혁신이 사실은 생산성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술 혁신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가 너무 많다라는 것이 이제 한 가지 원인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구조 개혁의 문제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자원이 좀 더 생산성이 높은 기업으로 많이 배분이 되면 전반적으로 경제 전체 생산성이 올라갈 텐데 우리나라 지금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그 이후로 계속해서 금리도 저금리로 유지하고 있고 한계 기업들은 점점 늘어나는데 퇴출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렇게 영업이익으로 이자조차 감당을 못하는 생산성이 굉장히 낮은 기업들에도 자금이 계속해서 투입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구조 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생산성이 높아지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뭐 교육 개혁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구조 개혁들도 진행이 돼야 될 것이고 노동 시장도 너무 경직적이면은 자원이 또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생산성의 성장을 가로막는 그런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생산성을 높이려면 말씀해주신 뭐 규제 완화나 혹은 뭐 구조를 바꾼다든지 이런 것들로 충분히 높일 수 있는 건가요? 예, 그런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하겠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기술 혁신이기 때문에 기술 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좀 철폐하고 기업들이 이런 그 기술 혁신에 투자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기술 혁신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제대로 활용할 인재가 부족하면 또 생산성이 높아지지 않기 때문에 인재 육성을 위해서 이제 뭐 대학 교육이라든지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도 또 활성화가 돼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는 이제 금리는 낮아지겠지만 이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이제 시장이 살아남았던 한계 기업이라든지 좀비 기업을 좀 퇴출시킬 수 있는 구조 개혁의 방안도 마련이 돼야 될 것이고 뭐 연금 개혁, 노동 개혁, 교육 개혁 같은 그 3대 개혁이 이번 정부 들어서서 굉장히 이제 앞에 내걸었던 이제 기치였는데요. 이런 부분들 이제 마무리하면서 자원이 좀 더 효율적으로 배분되는 그런 경제 상황을 만들어가는 것이 생산성을 높이는 지름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교수님,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 한계 기업 아까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른바 좀비 기업들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게 왜 적시에 퇴출돼야만 이 우리나라 경제에 더 좋은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계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감당 못하는 기업을 얘기하는데요. 작년 기준으로 이게 한 42.3% 정도, 그래서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영업이익을 제대로 내지 못하는, 즉 제대로 매출을 올리거나 여기서 이윤을 창출하지 못하는 기업이 계속해서 시장에 살아남아서 자금을 쓰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 기업들이 이제 인력도 활용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자본도 활용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자본과 인력들이 좀 더 생산성이 높은 기업으로 배분이 된다면 그 기업에서는 훨씬 더 효율적으로 생산을 해서 매출도 더 많이 올리고 영업이익도 더 많이 올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한계 기업이 계속해서 살아남아서 불필요하게 자원들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성이 이제 높아지지 않는 거라서 이런 기업들이 정리가 되고 나머지 있는 자원들이 더 이제 효율적이고 생산성이 높은 기업으로 배분이 된다면 경제 전반적으로 영업이익도 더 올라가고 실적도 높아지면서 생산성이 높아진, 즉 성장에 더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굿모닝 경제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유혜미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의대 입학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대규모 도심 집회를 열었습니다. 의사들은 총파업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있는데요. 여론은 싸늘한 시선을 보이는 만큼 투쟁 방식에 고민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신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파가 불어닥친 주말, 의대 입학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사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10년 뒤에나 배출될 의사 증원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근본적인 대책을 위해서는 의료계와 긴밀히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의료계와 충분한 소통과 협의 없이 의대 정원 확대를 강행할 경우 의료계는 가장 강력한 최후의 수단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힙니다. 광화문에서 서울역까지 행진을 벌인 의사들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도 의대 정원 문제를 의료계와 논의해달라고 대통령에게 촉구했습니다. 의협은 지난 11일부터 실시한 총파업 찬반 투표를 마무리하고 결과에 따라 단체 행동에 나설지 결정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의사들의 집단 행동에 대한 국민 여론은 곱지 않습니다. 보건의료노조가 지난 12일 진행한 설문 결과 국민의 85.6%는 의사들이 진료를 거부하거나 집단 휴업에 나서는데 반대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또 10명 중 9명은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난달 시행한 여론조사 결과보다 찬성 의견이 6.6%포인트 증가한 수치입니다. 증원 규모와 관련해서는 1000명 이상이 적절하다는 응답이 47.4%로 많았고 100명에서 1000명 사이는 32.7%, 현행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16%였습니다. 국민 여론은 명백합니다. 의대 정원은 반드시 확대해야 하고 이번에 1000명 이상 대폭 확대해야 한다라는 게 국민들의 의견입니다. 필수 진료 인력이 부족한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며 의대 증원에 대한 국민 공감이 커지는 만큼 총파업 등 투쟁 방식을 놓고 의사협회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일본 나고야에서 인천으로 들어오는 아시아나 항공기가 정비 문제로 결항됐습니다. 아시아나 항공은 어제 저녁 6시 20분 나고야 공항을 출발할 예정이던 OZ123편이 항공기 정비 문제로 결항되면서 오늘 새벽 2시에 대체 항공편을 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아시아나가 처음에는 결항 증명서를 발행하다가 지연 증명서로 변경 지급하면서 승객들이 항의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승객들은 아시아나가 항공기 정비 불량에 따라 대체 항공기를 투입하면서도 지연 증명서를 주는 건 항공사의 귀책 사유를 숨겨서 배상 책임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항의했습니다. 주말과 휴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각각 상대편 지역에 대규모 드론을 잇따라 날려보내 집중 공격에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 정부가 성공적이라고 홍보하는 드니프로강 도하 작전이 실상은 참혹하고 쓸모없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황보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요일 새벽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의 한 병원. 윙윙 드론 소리가 들리더니 밖에서 큰 폭발음이 납니다. 때마침 병원에 있던 경찰이 밖으로 나가 상황을 살피던 중 다른 드론이 또 떨어집니다. 병원은 순식간에 혼란에 휩싸였고 의료진과 환자들은 다급하게 지하로 몸을 피합니다. 일요일에는 우크라이나 곡물항으로 유명한 오데사 지역이 러시아 드론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3번의 폭발에서 민간인 1명이 숨졌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주말과 휴일에 수도 키이우를 비롯해 10여 곳에서 러시아 드론 약 50대를 격추했다고 발표했습니다. І, відповідно, виникли пожежі. Пожежі в декількох місцях. Площа пожеж була досить великою, понад 400 квадратних метрів загалом. 우크라이나도 당하고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러시아 남서부 로스토프와 볼고그라드 등에 집중적으로 드론 공격을 가한 겁니다. 러시아군 관련 시설이 표적이 됐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러시아 당국은 우크라이나 드론 최소 35대를 격추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각각 공격이 교착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최근 드론 공격 빈도를 높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정부가 성과를 홍보하고 있는 드니프로강 도하 작전에 대해 실상은 참혹하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전투에 참가한 해병대원들은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도하 작전은 잔인하고 쓸모없는 자살 임무라고 말했습니다. 강의 반대편에 도달하기도 전에 대원들이 강둑이나 물속에서 목숨을 잃는데도 우크라이나 정부는 현실과 동떨어진 낙관적인 설명을 내놓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YTN 황보열입니다. 오늘도 북극발 한파의 기세가 정말 매섭습니다. 잠시만 바깥에 서 있어도 온몸이 덜덜 떨릴 정도로 추운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12.2도까지 떨어져 있고요.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이보다 5도가량이나 더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외출하실 때는 가장 따뜻한 외투로 보온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경기와 강원, 충북 북부와 경북 북부에는 한파경보가, 그 밖에 곳곳으로는 한파주의보가 발령 중인 가운데 현재 비공식 기록으로는 강원도 홍천 내면의 기온이 영하 20.2도로 전국에서 가장 낮고요. 공식 기록으로는 대관령 영하 17.2도, 서울 영하 12.2도, 대구는 영하 6.5도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낮 동안에도 영하권 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영하 2도, 청주 영하 1도, 광주는 2도가 예상됩니다. 이번 한파의 기세는 쉽게 누그러지지 않겠습니다. 한 주 내내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겠는데요. 서쪽 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눈 소식이 잦을 전망입니다. 최근 내린 눈이 얼어붙어 곳곳에서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습니다.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장에서 YTN 윤수빈입니다. 굿모닝 YTN 마칩니다. 잠시 후 뉴스라이더가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